강혜신의 오늘의 미국.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비밀 자료를 하원이 입수하지 못하게 하려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노력이 일단 막혔습니다. 연방 판사는 의사당 폭동 사건을 조사하는 하원이 관련 자료를 가질 수 있다고 판결했습니다. 트럼프 변호인 측은 항소하겠다는 태세입니다. 미국의 정치 그룹은 모두 9개가 있다고 워싱턴 포스트가 새롭게 분석했습니다. 민주공화당은 각각 4개의 그룹으로 나뉘어 8개 그룹이고 8개 그룹에 속하지 않는 제9의 그룹이 있다는 분류입니다. 10월에 인플레이션이 30년 만에 최고치까지 올라갔습니다. 경제 전문가들은 내려가기 전에 최악이라고 분석하고 바이든 대통령은 인플레이션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사회복지 지출안도 빨리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초당적인 기간 산업안에 찬성한 13명의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정치적인 협박을 받고 있으며 살해 위협도 받는 정치인이 있습니다. 연방 상원에서 공화당이 다수당이 될 확률을 가장 많이 갖고 있는 뉴햄프셔 주지사가 상원 선거에 출마하지 않겠다고 밝혀 공화당 지도부가 당혹해합니다. 미국 자동차 안전국이 안전결함 내부 고발을 한 전 현대자동차 직원에게 2,400만 달러 상금을 준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일이 미국에서 처음입니다. 음식 배달업체 도어대쉬가 유럽의 대형 배달업체를 사들입니다. 식품과 배달업의 국제화를 보여줍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의 미국 강혜신입니다. 아무래도 오늘의 미국을 포함해서 미국 뉴스에는 정치 관련이 상당히 많죠. 어느 나라나 다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그 많은 뉴스를 전해드리기 전에 워싱턴 포스트가 좀 새롭게 구분한 9개의 정치 그룹을 먼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운데서는 이 9개 그룹 가운데 어떤 그룹에 속하실까요? 저는 혹시 여기 속하는 그룹이 없지 않을까 하다가 나도 있구나 하고 선택을 했는데 한번 여러분들께서도 본인이 어디에 속하시는지 이 9개 그룹에는 선거에 많이 그 투표에 참여하지 않는 사람들도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왜 이 내용을 맨 앞에 발생 뉴스가 아닌데도 여러분들께 전해드리냐면은 지금부터 내년 중간선거 그때까지 그리고 그 이후까지도 미국의 모든 여러 가지 정치, 사회, 경제, 문화적인 이슈는 결국은 정치인이 이끌어가지만 이 9개 그룹의 여론을 바탕으로 끌고 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9개 그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는 퓨 리서치사가 이제 10,000명도 넘는 사람들에게 쭉 여론조사를 하면서 어떤 그 트렌드가 나오죠. 그러한 것을 바탕으로 1987년부터 지금까지 해왔었던 여러 가지 그 정치 흐름, 특히 이제 유권자에 있어서의 그 같은 추세를 분석해서 내놓은 겁니다. 구분은 이렇게 됩니다. 민주당의 4개 그룹이 있고 공화당의 4개 그룹이 있으며 나머지 1개는 이 8개 그룹에 속하지 않은 그룹입니다. 그리고 당파주의가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민주, 공화 내부에서도 이렇게 4개 그룹으로 나뉘어질 수밖에 없고 여기서 이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 대한 시각입니다. 이것은 내년 중간선거에 너무나도 중요하기 때문에 지금부터 9개 그룹을 정리해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어느 한 그룹인가는 아마 완전하지는 않더라도 거의 비슷하게 속하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공화당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민주당부터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은 2015년 도널드 J. 트럼프 전 대통령이 후보로 등장했던 그때부터 많은 것이 바뀌었기 때문에 천천히 바뀌는 듯 하다가 이제는 완전히 바뀌어버렸기 때문에 그 이데올로기에 있어서도 형태에 있어서도 지금 민주당보다 공화당이 어쩜 변화에 있어서는 더 중요한지 모릅니다. 민주당부터 전합니다. 4개 그룹 가운데 첫 번째
민주당의 mainstays, democratic mainstays라고 해서 원래의 민주당 중심 하고 분리를 했는데 구태여 한국말로 번역을 하자면요. 가장 큰 그룹입니다. 민주당과 민주당 쪽에 속한 그룹. 이게 이제 28% 정도 되는데 100% 가운데 첫 번째 그룹이에요. 중도파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민과 범죄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젊은 사람보다는 나이 드신 분들이 많고 교육은 민주당이지만 민주당에 속한 사람들 가운데서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교육 수준이 낮습니다. 다른 그룹보다는. 대신 인종적으로 상당히 다양하고 바이든 대통령의 2020년도 선거할 때 굉장히 강한 지지 세력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인종적으로 흑인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 짐작이 되고요. 그리고 민주당 가운데서는 이 그룹이 종교적인 색채가 가장 강합니다. 4명 가운데 3명이 나는 그 종교적으로 아주 깊은 뿌리를 갖고 있다고 얘기를 했고 그 가운데 또 3분의 1은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종교다. 이렇게 말하는 그룹이 민주당의 첫 번째 Democratic Mainstays라는 민주당 그 원래 기본적인 그런 그룹입니다. 두 번째 그룹은 한 민주당이라고 얘기한 사람의 23% 정도 되는데 Establishment Liberal이라고 해서 기존 진보, 뭐 구태여 한국말로 하자면요. 진보적이죠. 진보이니까 인종적으로 역시 첫 번째 그룹과 비슷하게 다양하고 비교적 낙관적이고 협상에 대해서 오픈마인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바이든 대통령의 강한 지지층입니다. 물론 2020년 선거 때도 바이든 후보에게 많이 투표를 했지만 다른 그룹과 그룹, 인종차별 같은 것이 없애야지 되고 모든 사람들을 위한 평등한 사회를 좀 지향해 나간다고 할까요? 그리고 남자보다 이 그룹에는 기존 진보요. 여자가 더 많습니다. 그리고 5명 가운데 1명 흑인, 약 반은 백인. 미국이 워낙 인구가 백인이 많기 때문에 지금도 줄어들었다 하더라도 60% 이상은 백인입니다. 그리고 5명 가운데 1명은 히스패닉, 10명 가운데 1명,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이 에이시안입니다. 민주당에서 세 번째 그룹은 outsider left. 조금 바깥에 민주당과 조금 떨어져 있다고 할까요? 그런 그 좌파 이렇게 부를까요? 한 16% 정도 됩니다. 젊은 그룹이죠. 더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고 그런데 이제 그 정치적인 시스템에서는 좀 벗어나서 완전히 민주당으로 등록했다기보다는 민주당에 기운 사람들이 여기 많고 3분의 1만 민주당이라고 하고 그리고 뭐 반은 오히려 뭐 무당파 쪽에 더 가깝다고 하고 그렇지만 뭐 때때로 민주당과 같이 투표를 하는 투표도 잘 안 해요. 민주당의 원래 앞서 말씀드린 그 두 개 그룹보다는 이게 세 번째 outsider left고 progressive left가 진보 좌파 민주당 100% 가운데 가장 작습니다. 12% 제일 왼쪽에 있는 progressive left 정치 참여가 강하죠. 가장 왼쪽이거나 가장 오른쪽은 정치 참여가 강한 집단들입니다. 대단히 진보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젊고 민주당 가운데서 교육을 가장 많이 받았고 2020년 예비선거 때는 바이든 후보보다는 버니 샌더스나 엘리자베스 워렌 후보를 훨씬 많이 지지했습니다. 이 그룹만이 민주당의 4개 그룹에서 가장 드러내놓고 나는 민주적 사회주의자를 좋아해, 소셜리스트를 좋아해 라고 표현하는 그룹입니다. 3분의 2는 히스패닉이 아닌 백인이고 오히려 이 프로그레시브 레프트의 그 진보 좌파에 백인이 많습니다. 그리고 반 정도는 종교가 없습니다. 맨 앞에 그룹과는 데모크라틱 메인스테이즈라는 그런 그룹과는 다르죠. 종교가 없다는 것과 종교가 많다는 것. 그리고 이제 공화당의 4개 그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화당의 이 4개 그룹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대선 후보로 다시 등장을 해야지 되느냐 하지 말아야지 되느냐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하고 거기에 대한 시각을 나름대로 갖고 있는 4개 그룹입니다. 두 개 그룹은 굉장히 좀 보수적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종교하고 또 이 정치적으로 종교하고 성족이 한국에 태극기 부대가 있는 것처럼 미국에도 성족이 부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첫 번째 그룹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룹 자체를 Faith and Flag
conservative라고 붙였습니다. 종교와 성족이 보수 해서 이 그룹은 복음주의 기독교인들이 많죠. 전체적인 공화당 가운데서 23%를 차지합니다. 종교에 심취하고 정치 참여 강합니다. 가장 프로그레시브 레프트, 민주당의 레프트처럼 이 반대쪽에서 오른쪽에서 정치 참여 강하고 사회 경제적으로 보수입니다. 낙태 반대, 동성결혼 반대. 정부 정책이 종교의 가치와 믿음을 지지해야지 된다는, 공화당 내부에서도 정치가 종교를 지지해야지 된다는 유일한 생각을 갖고 있는 그룹이 종교 성조기 보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그룹이 55%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2024년도에 다시 대통령 후보로 돌아오는 것을 지지합니다. 그리고 10명 가운데 8명은 대통령 후보로 돌아오지는 않더라도 돌아오거나 아니면 적어도 공화당에서 중요한 정치적인 인물로 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그룹의 또 하나의 특징은 미국 사회에서 역사상 백인에 대한 특혜는 없었다고 단언합니다. 과거의 노예제, 또 그에 대한 번민, 사과 이런 것에 너무 많은 시간을 쓰면 집중하면 국가에 나쁘다고 생각을 하고 이 그룹의 또 하나의 특징은 종교 성조기와 함께 나이가 든 그룹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공화당에서의 두 번째 그룹입니다. 인기 영합 우파, populist right입니다. 백인이 많고요. 남자보다 오히려 여자가 많습니다. 대단히 보수적인 그 이슈에 대한 성향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인기 영합 우파는 다른 공화당 그룹과는 달리 경제 시스템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시각을 갖고 있습니다. 이민에 대해서 강성이고 약 반은 이 그룹에 속하는 사람들 이민을 줄여야지 된다고 봅니다. 정부에 대해서도 이제 부정적인 시각을 많이 갖고 있고 10명 가운데 8명이 이게 공화당인데도 인기 영합 우파 populist right의 특징인데 10명 가운데 8명이 대기업이 국가에 나쁜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또 이 그룹의 반 이상은 부자에게 세금을 많이 내게 해야지 된다는 겁니다. 공화당인데도 그렇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그룹이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와야지 된다 하는 생각을 가장 많이 합니다. 57% 그리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난 40년 동안 미국 최고의 대통령이야 라고 하는 사람들이 인기 영합 우파입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그 ambivalent 우파라고 해서 조금 공화당에 좋은 마음도 있고 싫은 마음도 있고 애증이라고 할까요? 그런 우파 18% 정도가 되는데 민주당의 outsider left와 좀 비슷하죠. 통하는 면이 있습니다. 젊습니다. 공화당 다른 두 그룹에 비해서 정치적으로 아주 교차점이 있어서 마리화나 레크리에이션으로 하는 것도 합법화하는 것 지지하고 낙태도 다른 그룹보다는 그 ambivalent 우파라는 애증이 있는 공화당 우파는 그 낙태도 다른 그룹보다 더 많이 지지를 합니다. 일부 민주당과 이렇게 교차되는 부분도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그룹은 민주당을 내가 좀 좋아하려고 하는데 민주당이 나를 무시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인종적으로 다양하죠. 10명 가운데 3명이 히스패닉, 흑인, 아시안 또 많습니다. 공화당이지만 ambivalent 우파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는 차갑습니다. 따뜻한 것보단 차가움이 많아서 22%만 그가 2024년도 대선 때 돌아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공화당의 네 번째 그룹입니다. 아주 열정적인 보수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요. committed conservative라고 해서 보수적인 대부분 이슈에서 가장 그 열정적인 보수라는 말이 뜻하는 그대로 대부분의 이슈에서 가장 보수적입니다. 한 15% 정도 공화당 그룹에 차지하고 있고요. 당의 전통인 프로비즈니스, 국제무역까지도 지지하고요. 이민에 대해서는 좀 중도예요. 인종 이슈에 대해서도 중도. 그렇지만 이 중도라고 해도 민주당만큼 중도라는 것은 아니고 트럼프 전 대통령이 중앙 무대에 서는 것을 가장 별로라고 생각을 합니다. 대부분의 이슈에서 그러니까 공화당의 원래
트럼프 이전의 공화당에 가장 가깝다고도 볼 수 있는데 이만큼 공화당이 많이 달라진 겁니다. 인기 영합 우포가 많아졌고 20% 넘고 종교 그 성조기 보수 그룹이 23% 되고 나머지 뭐 애증이 있는 뭐 우파 그룹이 18% 정도 이렇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9번째 그룹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가장 당파적이 아닌 그룹이라고 볼 수 있는데 stressed sideliner 옆에 서 있는 그런 그런 그룹이라고 그렇다고 뭐 꼭 중도일 필요는 없다고도 워싱턴 포스트는 분석을 합니다. 이 그룹은 민주당에 속한 4개 그룹, 공화당에 속한 4개 그룹에 속하지 않은 사람들로서 이 사람들에게는 이념이 핵심이 아닙니다. 말하자면 한국에서 요즘 표현하고 있는 진영 논리, 미국에도 진영 논리가 있잖아요. 이렇기 때문에 여기는 무조건 옳고 여기는 무조건 틀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그런 이념이 핵심이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양당과 민주 때로는 공화와 협조가 가능한 그룹이고 또 양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룹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 그룹은 뭐 여러 가지 특징이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의 특징은 재정적으로 문제가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그런 미국 사람들이고 재정적으로 어렵고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지 정치 개입, 정치 참여가 가장 적습니다.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참 묘한 거죠. 가장 양당이 협조를 해야 된다. 이념적인 성향이 없는 사람들이 어찌 보면 먹고 살기 바빠서 정치 참여도 제대로 못해서 2020년도에 미국에서 대선 그 후보가 나왔기 때문에 투표율이 상당히 높았죠. 72%였습니다. 당시에 이 그룹 공화당도 민주당도 아닌 stressed sideliner라는 이 그룹은 45% 투표율을 기록했을 뿐입니다. 당시에 투표한 것 보면은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49%, 바이든 현 대통령을 지지한 사람이 48%였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그룹들입니다. 지금 한국에서도 진영 논리가 있기 때문에 어떤 사람은 무조건 윤석열 후보, 어떤 사람은 무조건 이재명 후보라고 하고 이제 이런 정권 교체가 한가운데 있고 이 양쪽이 아닌 측은 없다라고 얘기를 하지만 얼마 전에 윤석열 후보가 확정이 되고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 매체를 통해서 보도를 해드렸습니다. 제3지대에 있는 사람이나 제3지대의 후보가 큰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도해드렸는데 미국에서도 민주당도 아니고 공화당도 아닌 stressed sideliner라는 이 그룹이 7명 가운데 1명입니다. 유권자. 그러면요. 진보 좌파나 바깥 좌파 이제 민주당의 기본 2가지가 아닌 양쪽의 그 나머지 2가지와 그리고 이제 그 공화당에서 아주 종교 그 성조기 보수 이런 그룹보다도 많습니다. 많기 때문에 이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고요. 이분들은 경제적으로 힘들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진보고 그러나 사회적인 이슈에 대해서는 보수입니다. 그래서 이 같은 9개 그룹이 있다는 것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오늘의 미국 잠시 뒤에 전해드릴 뉴스도 이런 바탕으로 좀 보시면은 그 앞으로 뉴스가 모두 다 뭐 이 그 워싱턴 포스트의 분리가 완벽하게 맞다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만은 오랜 동안 그 연구를 하고 또 많은 트렌드를 분석을 하고 내놓은 것이기 때문에 이 중심으로 아마 정치인들도 여러 가지 이슈를 만들어 나가게 될 겁니다. 잠시 뒤에야 오늘 미국 전반적인 탑 뉴스를 전해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어제 이제 연방 그 워싱턴에 있는 연방 판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동안 여러 번 그 1월 6일 의사당 폭동 사건에 관한 자료를 뭐 국가 문서 보관소에서 의회에서 지금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넘기는 것을 막으려고 시도를 했습니다. 이런저런 시도를 하고 이제 그 법원에도 이것 그 주지 말게 해달라 했는데 워싱턴에 있는 연방 판사는 지방 판사예요. 타냐 촐칸이라는 판사가 해라라고 그 디스미스 한 거죠. 기각한 거죠. 트럼프 전 대통령의 요청을 39페이지짜리 이제 그 판결문을 내렸는데 그 판결문은 간단하게 이런 얘기인 겁니다. 대통령은 그 당시의 대통령을 얘기를 하죠. 왕이 아니다. 그리고
원고, 이 트럼프 대통령을 얘기를 하죠. 원고는 또 현재 대통령이 아니다. 그러니까 면책 특권은 이미 지금은 현재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에 없고 트럼프 전 대통령은 면책 특권을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왕이 아니다라고 얘기한 것은 그 의사당 사건, 폭동 사건에 관해서 뭐 어떠한 연관이 있든지 이런 것에 대한 그것과 연관해서 그렇게 말을 한 거죠. 트럼프 대통령은 왕이 아니고 원고는 트럼프는 대통령이 아니다. 이런 표현을 했는데 공화당은 왜 이걸 원치 않느냐면은 그냥 침묵하고 넘어가길 바라죠. 이런 일들이 제대로 만약에 조사가 되고 혹여라도 지금 굉장히 인기가 있는 앞에 그룹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그런 여론을 업고 정치인들이 정치 운명을 이어가야지 되는데 본인들의 생명을 그런데 만약에 1월 6일 폭동 사건 때 이쪽 그 하원 측에서 조사 자료로 요구하고 있는 것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전화 기록 그 당시에 누가 그 백악관에 방문을 했고 특히 이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음성 같은 것, 비디오 같은 것 나중에 할 수 없이 마지못해서 시위대들은 집으로 돌아가세요라고 얘기를 할 때도 We love you라고 했었죠. 그리고 당신들은 so special 아주 특별하다. 돌아가라고는 하면서 지금까지 했던 일이 마치 그 잘한 것처럼 칭찬을 하는 것과 같은 말을 한 이 같은 모든 자료를 증거 자료로 트럼프 전 대통령이 얼마나 연관이 있는가 하는 것을 하원에서 공화당 의원 2명이 있고 민주당 의원 9명이 지금 7명이죠. 7명 2명에서 9명이 조사를 하고 있는데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과 어떤 트럼프 전 대통령의 영향력이 의사당 폭동 사건에 미쳤다는 것이 하원의 조사로서 증거까지 나오게 되면 공화당은 굉장히 힘들어지죠. 그래서 반대를 하고 있고 트럼프 전 대통령도 뭐 내가 2024년도에 대선 후보로 된다, 나간다 안 나간다는 중간선거 보고 결정하겠다고 했잖아요. 이 모든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겁니다. 아주 예민한 기록들이 다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또 의회에서 또 10명, 지금 이제 뭐 그 마크 매도우 관련이라든가 비서실장, 마지막 비서실장 그런 자료들을 다 달라고 지금 하원에서는 하고 있는 것이고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서는 지금 항소하겠다 했는데 항소하고 결정이 나올 때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잖아요. 이번 그 연방 지방 판사는 목요일이 아니라 내일 모레 금요일부터 자료를 이제 하원 쪽으로 주라고 판결을 했으니까 어느 정도의 자료는 갈 게 분명해 보이죠. 그리고 의회에선 10명에게 또 소환장을 발부를 했습니다. 스티브 밀러라는 캘리포니아주에서 가장 강한 가족 분리 이민 정책을 세운 30대 초반의 이 자문 그리고 케일리 맥키너니 뭐 팍스에서 일했고 백악관 대변인을 하면서 이 1월 6일 사건에 대해서나 아니면 선거도 부정선거라고 거짓 브리핑을 굉장히 많이 했었던 그런 이제 백악관의 전 대변인도 새로 소환장 또 켈리안 코너웨이 나중에는 이 사람 이제 대통령의 자문 자리를 내놓고 나갔는데 이런 사람들 10명을 더 소환장을 발부를 했으니까 12월 달까지 스케줄 잡아라. 그리고 뭐 자료 전달은 11월 23일까지 해라 했는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협조할지는 모릅니다. 지난번에 소환장 받은 사람들은 전부 협조하지 않았었습니다. 이 점이 이제 뭐 중요한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1월 6일에 의사당 사건에 의사당 폭동에 가서 조사받고 수사받고 구류되고 한 사람 가운데 벨라루스에 망명 신청한 사람도 있어요. 벨라루스가 유럽에서 뭐 정말 가장 큰 인권 유린 같은 것을 하는 그런 그런 국가이고 알렉산드리아 루카센코 대통령이 유럽에서 마지막 남은 독재자라고 지금 이름 불려지고 있잖아요. 그런 형태인데 또 그런 나라로 지금 미국에서는 여러 가지 법적으로 걸리는 것이 많으니까 망명 신청을 했다는 뉴스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 모든 성인을 대상으로 부스터샷 접종을 하게 해주십시오 하고 신청을 했는데 아마도 추수감사절 이전에 될 것 같죠. 지금 많은 분들이 오해하고 계시는 게 있는데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도 전부 뭐 나이에 상관없이 다 맞을 수 있어요 하는데 물론 약간의 행정적인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있으나
왜냐하면 나이가 65세가 안 된다 하더라도 어떤 그 건강상의 문제라든가 또 이제 그 부스터샷을 놓는 그 지역이라든가 기관에 따라서 약간의 그 융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럴 수 있는데 지금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 모더나는 그렇지 않습니다. 65세 이상과 그리고 65세 이상이 되지 않았더라도 건강상의 이상이 있으신 분들 또 그 일하는 일터가 감염도가 높은 뭐 그런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다만 존슨앤존슨만 이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이나 모더나보다 그 첫 번째, 두 번째, 이 존슨앤존슨은 한 번이지만 그 효력이 약하기 때문에 18살 이상 모든 사람에게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부스터샷 2,500만 명 접종받았다고 하고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도 이제는 18살 이상이면은 누구나 다 부스터샷을 맞을 수 있도록 해달라 하는 신청을 했습니다. 이건 재미삼아 말씀드리는데요. 모더나는 파이저 앤 바이오엔텍과는 달리 정부와 합작을 한 거잖아요. 백신 개발을 사실은 그 전에 이 코로나 바이러스가 있기 2년 전부터 그러니까 지금부터 4년 전부터 이런 비슷한 그 백신 개발을 함께 해왔는데 전국 보건연구소와요. 전국 보건연구소 산하에 그 전염병 연구소가 있고 그 전염병 연구소의 소장이 앤토니 파우치 소장이죠. 그래서 전국 보건연구소에 여러 가지 이제 부서가 있는 겁니다. 뭐 전염병 연구소가 있고 백신 개발 연구소가 있고 하는데 모더나는 이 전국 보건연구소의 이 백신 개발 연구소와 함께 이 백신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모더나가 이 특허권을 신청을 하면서 모더나사의 의학자, 과학자 이름만 넣고 전국 보건연구소 소속 백신연구소 소장과 나머지 이제 2명이 더 있답니다. 여기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한 사람이. 그래서 한 사람은 뭐 지금은 하버드 대학교에 가 있고 한 사람은 은퇴하고 했는데 이 사람들 이름은 뺐어요. 그래서 특허권 분쟁. 이 정부와 모더나사가 어떻게 해보려고 했는데 모더나는 나름대로 또 이유가 있어요. 뭐 일반인들이 다 알아야지 될 이유는 아니지만 그래서 우리는 그 정부 측 그 전국 보건연구소 사람들은 빼겠다. 특허 여기서 이렇게 해서 지금 아직 그 분쟁이 해결되지 않고 있다고 하고요. 역시 백신과 마스크 쓰는 것은 경찰국에서부터 스포츠 업계까지 모두 다 논쟁과 마찰이 있어서 그린베이 패커스의 그 에런 로저스가요. 쿼터백 백신 안 맞았잖아요. 그리고 이제 마스크도 써야지 되는데 좀 안 쓰고 할로윈 파티할 때 해서 얼마인가요? 14,650달러 벌금형 받고 뭐 리스티버도 그랬네요. 그 알렌 라자드도 역시 그 벌금 똑같이 받고 또 이 그린베이 패커스는 30만 달러 그 스포츠 팀은 팀대로 스포츠 선수 개인은 개인대로 이렇게 지금 벌금을 받으면서도 뭐 돈 많아서 또 이유가 되겠고요. 돈 내고 뭐 여전히 백신 안 맞고 뭐 마스크 쓰는 것도 잘 지키지 않고 하는 스포츠계의 선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스테이트팜 광고 모델이잖아요. 이 에런 로저스가 그가 모델로 나오는 것을 일단 뺐어요. 스테이트팜도. 그렇지만 그를 모델로 하지 않지는 않겠다. 조금 바람이 지금 많으니까 들어 누웠다가 바람이 잦아들면 다시 일어나겠다는 게 스테이트팜의 그 결론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일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기간산업안에 대해서는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부터 백악관 밖으로 나가서 홍보를 하게 될 텐데 공화당에서는 엊그제부터 월요일부터 특히 13명의 아담 킨징월 의원을 포함해서 아담 킨징월 의원은 아예 재선에 나가지 않겠다고 발표를 했지만 그 밖에 12명의 여기에 찬성을 한 그 공화당 하원 의원들이 굉장한 정치적인 위협도 받고 있고 심지어 미시건주 맞죠? 미시건주의 프레드 업튼 의원은 여러 통의 살해 위협 전화를 받았답니다. 본인뿐만이 아니라 가족, 스태프들도 뭐 사우스캐롤라이나에서 누가 전화를 해서 살해하고 싶어 할 거야 뭐 이런 얘기를 막 했다고 하고요. 그 밖에 많은 의원들도 마찬가지 위협을 받고 있는데 이게 어디에서 불이 붙었냐면 조지아가 지역구인 마조리 테일러 그린
연방 초선 하원 의원이 이 의원들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트위터로 딱 공개를 해버렸어요. 그때부터 이제 뭐 사무실 개인 전화, 사무실 개인 전화는 아니겠네요. 사무실의 전화가 빗발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어제 그 트럼프 전 대통령도 무슨 그 기금 관련 이런 이벤트에서 13명 의원들 부끄러운 줄 알아라 이러고 공화당도 뭐 지도부가 뭘 했길래 13명의 이탈표가 나오게 했어. 뭐 그리고 뭐 상원도 뭐 상원에서는 먼저 통과시켰잖아요. 8월 달에 19명이나 공화당 50명 가운데서 이게 도대체 뭐 하는 짓이야 하는데 상원에 그 미치 매코넬 원내대표는 아주 이게 기쁘다라고 얘기를 했고 케빈 맥카티 하원 공화당 원내대표는 노 코멘트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담 킨징어 그 하원이고 공화당 일리노이가 지역구고 재선 안 나간다고 하고 기간 산업에 찬성을 한 이 후보는 이 오히려 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케빈 맥카티를 비난을 하죠. 케빈 맥카티가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 그리고 이제 그 심지어는 케빈 맥카티 의원을 아담 킨징어 의원 같은 경우는 어떻게 비난을 하냐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오 콜테스라는 뉴욕이 지역구인 민주당의 진보적인 그 연방 하원 의원이 있죠. 이 하원 의원은 더 많은 것을 바라면서 기간 산업안에 노했습니다. 민주당인데도. 근데 공화당의 그 폴 거스라는 애리조나가 지역구인 의원이 이 알렉산드리아 오카시아 콜테스가 아주 진보적이라는 이유로 본인이 직접 이 그 오카시아 콜테스 의원을 살해하는 그 애니메이션이죠. 애니메이션 비디오를 막 트위터에 올리고 하는데도 아무 말도 안 합니다. 같은 공화당 정치인들끼리 다른 공화당 정치인을 살해하는 애니메이션을 올려도 아무 말도 안 해요. 그러니까 아담 킨징어는 이것보다도 케빈 맥카티 공화당의 하원 원내대표는 그런 의원들을 비난을 해야지 된다. 입을 열어라 막 이렇게 얘기를 하고 리스 체니 의원 같은 경우는 이번에 기간 산업안에는 찬성표를 던지지 않았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 탄핵에 찬성표를 던지고 그 포지션 넘버 서열 3위 자리를 내놓은 의원이잖아요. 리스 체니 의원은 공화당이 지금 너무나 많이 기꺼이 트럼프 전 대통령의 인질이 되고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트럼프 전 대통령 기간 산업안에 대해서 이걸 통과시키도록 내버려뒀어. 통과시키도록 찬성표를 던졌어. Shame on you라고 어제 얘기했는데 트럼프 전 대통령도 이 기간 산업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력을 했지만 통과시키지 못했습니다. 엄청나게 노력을 해서 기간 산업 주간이라는 것까지 만들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점에 대해서는 지금 많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드러나진 않지만 어쨌든 바이든 대통령이 이뤄냈다. 이런 평가는 받고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30초짜리인데요. 크리스 서누누라는 뉴햄프셔의 공화당의 주지사가 있습니다. 뉴햄프셔는 공화당 주지사 임기가 2년이라면서요. 그래서 이제 이분이 상원에 출마를 하면은 지금 50대 50이기 때문에 한 석을 가져올 수 있는 가장 거의 확실한 후보라고 공화당에서 보고 뭐 미치 매코넬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도 개인적으로 로비를 하고 지난주에 네바다에서 공화당 모임이 있었을 때 텍사스가 지역구인 테드 크루스 상원 의원도 그가 나가야지 된다라고 하고 했는데 결국은 본인은 4선 주지사에 도전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상원의원에 도전하지 않고 지금 민주당인데 거기 민주당 의원 자리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뭐 거의 확실한 후보라고 공화당에서는 봤거든요. 이 공화당의 크리스 수누누 그 뉴저지 주지사가 한 말이 내가 이렇게 보니까 의사당에서 아무 일도 안 한다. 아무 일도 안 하는 정체하고 그 정치인 이라는 직업을 갖고 있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게 아니다. 나는 뉴햄프셔 사람들을 위해서 일하겠다. 그러니까 이것은 공화당의 굉장히 나쁜 뉴스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은요 좀 중도 성향이에요. 그래서 패밀리 리브 하는 것을 주정부 세금으로 하는 것은 비토했는데 그러나 이제 낙태권은 또 지지를 해요. 그런데 지지를 그동안 계속 해오다가 최근에 24주일 이후에는 안 된다. 예외도 없다. 뭐 강간돼도 근친상간이어도 안 된다. 산모의 건강까지도 이렇게 했고
뭐 그런 형태. 그래서 좀 섞여 있는 중도 성향의 주지사인데 그러니까 민주당인 상원 의원을 이길 수 있다고 봤는데 안 나간다고 하니까 이래서 정치 지형이 자꾸만 바뀌는 겁니다. 내년 중간 선거까지 하원에서도 상원에서도. 잠시 뒤에 경제 뉴스, 인플레이션 전해드립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네, 그 인플레이션, 어제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것과 약간 반대 방향을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그 인플레이션 이렇습니다. 10월 달에 1년 전 같은 기간보다는 6.2%가 올랐고 한 달 전보다는 9월 달보다는 0.6%가 올랐습니다. 그래서 1년 사이에 인플레이션 물가가 6.2%나 올랐다고 하는 것은 지난 30년 1991년 뭐 이 정도 되죠? 그때 이후에 가장 빠른 폭이라고 하거든요. 전문가들이 한 5.8%를 예상했는데 6.2%라는 것이고 그리고 이제 물가 상승에서 이제 코어 물가라는 게 있잖아요. 이건 핵심적인 물가라고 하는 것은 아주 좀 위험한 굉장히 올랐다가 내려갔다가 하는 그런 것을 뺀 것. 요즘 식품과 에너지가 되겠죠. 그런 그 코어 물가는 4.3% 상승했습니다. 에너지 값이 너무 비싸고 주택값 비싸고 또 뭐가 있죠. 자동차 값 비싸고 하니까 임금이 인상돼서 뭐 1시간 뭐 평균 임금이 31달러가 돼도 이걸 다 싹 쓸어간다는 겁니다. 그리고 지난 5개월 이상, 5개월 연속으로 5% 이상 그 인플레이션이 있었어요. 에너지 값이 가장 큰 폭입니다. 10월 달에 12.3%가 올랐고요. 9월 달에 3.9% 올랐는데 그렇게 많이 오른 거예요. 중고차 값 3.9%, 새 자동차 값 1.4% 올랐고 모든 것의 기본적인 원인은 수요와 공급 때문인데 더군다나 공급망이 막혀서 더 그렇고 그 중에서도 내려가는 것도 있어요. 술값이나 항공료는 조금 내려갔더군요. 해서 이 모든 것을 어떻게 해석을 하고 있는가? 이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라고 세계 그 경제 예측 회사 가운데서 좀 권위가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그런 회사에서는 나아지기 전에 최악이다. 뭐가 딱 밝아지기 전에 엄청 어두워지는 그런 것처럼요. 그런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역시 그 프린시플 글로벌 인베스터의 전략가도 마찬가지. 지금의 그 인플레이션은 좀 좋아지기 전에 최악이다. 그런데 최악은 최악인데 이 정도까지 최악이어야지 되는가? 뭐 거기에는 의문점이 있지만 연방준비제도는 인플레이션이 있어도 이자율은 당분간 그대로 두겠다고 했잖아요. 왜냐하면 이 공급망 문제 어떻게 해결되는지 보고 실업률 같은 것도 최종적으로 보고 나서 식품과 에너지 값의 인상은 임시적일 수 있다고도 보는 거고 게다 대고 추수감사절 뭐 또 크리스마스 할러데이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이쪽 분야가 물가가 오르는 게 사실이고 해서 내년 초나 중반이면 인플레이션이 잡힐 수 있다 하는 게 아직까지는 대세라는 겁니다. 아직까지는 대세라는 거고 오늘 이제 대통령이 볼티모어에 가서 연설을 하는데 볼티모어에 가기 전에 그런 말도 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미국인들 지갑 가볍게 하니까 나도 너무 힘들고 나의 우선순위도 자꾸만 바꾸게 하니까 잡아야지 되는데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해서라도 지금 반쪽은 통과가 됐어요. 기간산업안은 또 다른 반쪽. 사회복지 지출안 여기에 이제 기후변화 등등해서 일자리를 많이 창출을 하는 거잖아요. 돈 많이 받는 일자리를 이게 있어야지 된다. 그리고 17명의 노벨 경제학상 수상자가 이 같은 나의 Build Better Act, 이 Build Back Better죠. 이런 것들이 그 계획이 인플레이션을 낮출 것이라고 얘기를 했다. 이 바이든 대통령은 계속 이런 얘기하고요. 세계적인 추세로는요. 도어대쉬를 통해서 여러분들 음식을 집 앞에 아파트 앞까지 딱 가져다주는 서비스 요즘 굉장히 행복하게 이용하고 계시죠. 이 회사가 생긴 지 몇 년 안 됐거든요. 그런데도 결국은 핀란드에서 본사가 있으면서 23개 유럽 국가에서 운영하고 있는 월트라는 회사를 샀답니다. 뭐 70억 파운드라고 하니까 80억 달러 이상이겠네요. 주식으로 샀는데 결국은 로컬 식품
또 어떤 딜리버리 이런 것들이 합병을 통해서 세계화되는 현재의 추세라는 겁니다. 최근에는 네덜란드의 그 다국적 온라인 회사인 Just Eat Takeaway라는 회사가 미국의 그 그룹업을 샀거든요. 이런 식으로 또 무슨 뭐 또 다른 회사가 또 다른 회사끼리 합하고 이제는 배달 음식 이런 것들이 세계화가 되면서 도어대시 주식값이요. 오늘 장 열리기 전에 이런 소식 발표되고 나서 17%나 올랐다는 겁니다. 그래서 도어대시 같은 경우는 한국에는 아직 있는지 모르겠어요. 올 여름에는 뭐 일본에도 열었고 독일에도 갔고 하잖아요. 도어대시가 샌프란시스코에 본사가 있는 미국 회사입니다. 라디오 서울 방송 오늘의 미국 듣고 계십니다. 이 내용은 이제 미국에서 이런 일이 처음 있고 오늘 월스트리트저널 보니까 이분이 그 한국 뭐 문재인 대통령에게 무슨 상장 같은 것도 받아서 벽에 걸어놓은 게 보이던데요. 미국 자동차 안전국이 현대자동차에 대해서 안전에 대해서 내부 고발을 했다 하는 이 김광호 씨 뭐에게 2,400만 달러를 상으로 줬답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분이 2016년도에 그 현대와 기아가 160만 대 그 리콜을 미룬 것에 대해서 미국 안전국에 그 내부 고발을 한 거죠. 그래서 그 당시에 지난해에 최종적으로 11월 달에 현대와 기아가 벌금 2억 1천만 달러를 내기로 합의를 했고 8,100만 달러는 미국 정부에 두고 그 뒤에 이제 많은 개선을 했죠. 월스트리트저널에 오늘 자세히 보도가 됐는데 이분은 현대가 본인을 해고했다고 하고 뭐 등등 그렇지만 나의 보고가 여러 가지 그 안전 그 현대와 업계의 안전이 되기를 바랬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중요한 것은 이게 미국 의회에서 2015년도에 이 같은 법을 만들어서 이분은 지금 그 최고의 말하자면 그 맥시멈 액수를 법에 따라서 보상을 받았다는 겁니다. 이런 얘기를 드리면 한국에 대해서 왜 나쁜 뉴스를 전해 하는데 그렇지 않죠. 모든 회사는 부침이 있잖아요. 현대자동차 지난해에 타이거 우즈가 타고 그 엄청난 사고에서도 살아난 좋은 점도 있고 다 이렇게 가는 거죠. 뉴스가 좋은 것만 하고 나쁜 거 가리고 이런 건 아니잖아요. 그것도 특정 주체나 국가나 사람에 대해서 올해는 산타도 모자란대요. 봉급 올려주세요. 그것 가지고 안 돼요. 해서 그렇답니다. 강희신이었습니다.